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강의실에서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저번에 찍었을 때가 지수가 가장 바닥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몇 포인트였지 지수가? 네. 코스닥 기준으로 650 정도. 그렇죠. 650 저도 기억하는데 참 암담했습니다. 암담했죠. 암담했는데 우리가 또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보자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는데 오늘 좀 약간 개인적으로 뭉클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헤쳐나가고 있구나.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날 저한테 지금이라도 다 털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데스 노노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괜히 잘못 또 전달해 드렸으면 어떡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때 네.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왔죠. 빨간 네. 빨간 옷은 그때뿐만 아니라 항상 빨간 옷. 아니 옷만 빨간 옷 입고 뭐 말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려갈 수 있다. 크게 네. 반등 없지만 개별 네. 종목 간다. 크게 반등 나왔잖아 지금 벌써. 네. 그러고 보니 제가 네. 코스닥의 어떤 네. 역대 밸류 비교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네네. 저평가인데 단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서는 더 빠질 구간이 없다. 없다 그랬어요? 매도 실익이 없다라는 점을 코스닥 PBR과 PER 밴드로 설명을 드렸죠. 왜냐면 제가 그때 마이크 잡았을 때 참 호응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강하게 밀었던 건 아시죠? 털릴 자리가 아니다. 제가 호응 아니, 안 해드린 뭐 적이 이거 우리 또 다시 보기 있어요. 말 돌려보기 잘해야 돼요.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제가 다음 주 증시 이번 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변 분들한테는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그 저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맞고 오늘까지 좀 두드려 맞았는데 맞으면서도 여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틀려서 죄송하지만 저 나름 그래도 제가 파생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지수 저점을 좀 잘 맞춘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제가 좀 틀렸어요. 근데 틀리면서도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막 전략이 난무하는데 어차피 이 정도 하락 시점에서는 순차적으로 주식을 확대하고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 이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을 한마디로 촉인 거죠. PER, PBR 아무것도 안 통한다며 그러면 촉이지 뭐. 근데 네. 그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전략 자료들 그리고 뭐 7개 증권사 하우스 자료를 제가 아침마다 맨날 보지만은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주식을 확대해서 그 제 가격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누리는 방법만이 유일한 지금 장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려보기 했더니 제 말이 맞았던데? 자 그런 측면에서 자 다음 주 괜찮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만장오. 네. 지난 달부터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죠. 만나면서 좋은 어떤 시그널이 일부 나온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향후 예측에 오르들었던 이유는 이번 주말에 12월 1일 날 있었던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의 추가 관세 보류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모두 다 인정을 한 것 같고 다만 제가 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V자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사실 이게 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불안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님 시황 어떻게 보세요? 10월 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보시지 마시고 개별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또 인정을 해드릴 수밖에 네. 없는 게 지수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배터리님이 섹터 테마를 좀 잘 맞췄죠. 근데 네. 우리가 또 자화자찬을 조금 할 게 있는데 기억하시죠? 정치 테마주 그죠? 우리가 정치 테마주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테마주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테마주가 언제 기승을 부리는지 아세요? 이럴 때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대선 테마주가 언제 움직였는지 아세요? 1년 반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에 대선 테마주 언제 움직였는지 아세요? 훨씬 전에. 2년에서 2년 반 전에 움직였어요. 이게 뭐냐면 학습 효과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 테마주가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 제가 또 자칭 배터리 네. 또 테마주의 달인 아닙니까? 네. 벌써 테마주 전문가시죠. 대선 테마는요 네. 벌써 움직였어요. 10월 초에 10월 초에 그렇죠. 저도 약간 그걸 보고 얘기 드린 거예요. 움직였고 네.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원래 주식 곳은 대선 테마입니다. 진짜 대선 테마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는 뭐 유튜브에서는 죄송하지만 시황만 말씀드리고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정치 테마주의 시기가 오면 얼마든지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가 요즘 좀 많이 잘 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강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미중 관세 전쟁 휴전 만약 미국과 중국이 합의가 된다면 혹시 미국이 또 다른 국가랑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99.9% 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랑 할까요? 하면은 일본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아니 네. 아베는 트럼프랑 사이가 좋잖아요. 사이가 네. 좋은데 네. 그거는 항상 좋게 보이는 것뿐이고 네. 트럼프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그거를 근거로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무역 협상을 했던 데가 한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유럽, 그리고 캐나다를 이제 협상해서 이겼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어떤 미국의 적자가 제일 큰 중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럼 남은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대략 이제 무역 적자 의존도로 보면 한 8.5% 금액으로 한 대충 한 50조 정도 되는데 크게 뭐 전쟁 없을 것 같지만 일본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 이거는 결국 그 이제 엔고 환율을 올려라. 그리고 또 한국이 또 경쟁력이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년에 미중 무역이 협의해서 합의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반도체 섹터 이런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좋게 끝나고 미국과 일본이 무역에 마찰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삼성전기가 제일 수혜를 받죠. 그렇죠. 네. 역시 우리 공식이잖아요, 그죠?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특히 IT 군 중에 특정 업체가 일본과 경쟁하는 많이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IT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쪽이 미중 무역 전쟁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본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이 생기는 업종도 있어요. 이게 삼성전기 말고도 있잖아요. 삼성전기 말고 네. 사실 배터리도 있습니다. 아, 배터리.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제가 또 S사 출신으로 사실 S사 출신. 그 그냥 밝혀요. 삼성 SDI 출신이라고. 출신인데 SS 뭐 S도 많잖아. 제가 이제 사실 전에 TV 개발할 때나 반도체 개발할 때 일본의 전자 메카는 오사카거든. 오사카 교토. 이쪽에 이제 아까 삼성전기 경쟁사에 이제 무라타가 있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전기차 1등이잖아요. 여기가 아마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랑 엔화가 그렇죠. 고엔으로 가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 발표했죠. 근데 우리 리딩스톡 TV에서 그 은행주 갈까 말까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은행주로 사봤는데 KB금융 기준으로 주당 1,000원 먹었어요. 네, 1,000원 먹고 그냥 금리 인상 발표 나오고 한 10분 후에 팔아버렸어. 재료 소멸이라. 바로 안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셨네요. 아 그랬어요? 네, 그 금리 인상을 하면 바로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개보님 따라간 겁니까? 에이? 대단. 맞습니다. 전략대로 갔습니다. 전략대로 갔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역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연준 총재가 처음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 바로 톱니까지 왔다라고 처음으로 금리 일회성, 그러니까 인상 안 한다는 그 비둘기파 발언을 했거든요. 중립 기준. 네. 이게 트럼프가 계속 이제 갈궜잖아요. 연준의 총재를 너무 인상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기를 조금 미국을 좀 안 좋게 보고 연준은 웃기지 마라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이제 공격을 했어요. 자,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연준은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2019년 말에는 금리를 다시 인하 스탠스를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부양,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미국 경기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명한 연준 의장을 계속 압박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은행장을 대통령이 압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그 대통령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금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이 압박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이 이 금리에 대해서 좀 통화 완화적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정책으로 다시 변할 수 있다라는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저번 주부터 주식시장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만남 때문에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예, 트럼프가 이번에 왜 그 90일 휴전 오케이 했는 줄 아세요? 파월은 왜 그 경기 예측을 불과 보름 만에 말 바꾼 줄 아세요? 모르겠죠. 네. 그게 고위공무원 특유의 한발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요. 이게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이 고위공무원 높은 분들은 있잖아요. 딱 그 상대방이 어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다가 부러져요. 고위 공무원은 아니셨지만 고위 네. 팀장급을 또 역임을 하셔서 예. 한 발을 좀 자주 빼보시면 뉴딩속 TV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인 오재석 팀장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문이 뭐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고의 이런 말씀. 저희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아니야, 이게 정치적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설 한번 써드리면, 이게 트럼프가 90일 합의를 그 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마의 7위안을 깬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폐해가 양국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 관세를 때려버렸으면 향후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다 본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90일 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둘러대면 되냐면, 자, 나는 중국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럼 저기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냐? 이런 정치적인 레토릭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파월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계속 강성으로 갔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본인이 독박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발 빼는 거예요. 한 발 빼고 나서 추후에 다시 본인 스탠스를 유지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향후에 어떨 것 같으세요? 향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변수를 다시 달리해야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앞으로의 비율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한 분씩. 일단은 90일의 유예 기간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이 지금 그 구조조정이나 뭐 좀 어려운 말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금융 축소,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발 뺄 수 없는 이유를 트럼프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역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중앙은행장을 압박하거나 본인이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산타랠리 있다 O 없다 X. 자,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시기로 하셔서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이리 오세요. 맞아도 쌉니다. 맞아도 쌉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제가 맞든 한 발 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 그 전 상장사 팀장의 한 발 빼기 정치 기술을 여러분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 맞는 한이 있어도 때리셔도 돼요. 우리 개부님도 예. 충분히 제가 맞을만 했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좀 정확한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산타랠리라는 거는 연말에 이제 그 미국의 소비가 집중이 되면서 너도 나도 오르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사실 지표들은 좋아요. 특히 미국의 소비 판매 지표가 지금 최근 잘 나오고 있거든요, 몇 주간. 근데 전통적인 의미의 산타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90일 휴전을 했기 때문에.
90일 이후에는 산타랠리 다음을 생각하면서 또 트럼프 기분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조금 제한적일 거, 그냥 전통적인 의미의 산타랠리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저평가돼 있는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저점에 사면 충분히 산타랠리에 버금가는 수익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어쨌든 좋은 좀 그런 쪽으로 지금 전략을 좀 드리고, 우리 또 돌아가면서 좋은 섹터 다 잡아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산타랠리에 버금가는 좋은 섹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보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탐방을 갔다 오셨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고 뭐가 좋습니까? 네, 인으로 시작하는. 근데 이 정도 하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인성 정보? 모르시는 분이 계시군요. 인으로 시작하는 게 거의 없는데. 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인으로 시작하는 바이오 종목이다. 인으로 시작하는 바이오. 이 정도도 모르시면 성의가 없는 거야. 그럼 네. 인으로 끝나는 바이오 찾아보면 나오잖아. 모르시면 저희 리딩 스토크로 그냥 그 방 들어가서 가르쳐 드려요? 그렇죠.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 주소 남겨드릴게요. 네, 주소 남겨주시면 되시고. 네. 바이오 종목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뭐 신라젠이나 HLB나 뭐 바이로메드나 이런 종목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항암제입니다. 대부분 대부분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항암에 대한 정복을 벤처 도전하는 그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인데,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바이오 벤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고, 소재지는 성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는 여의도에서 기업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혹시 마이클 잭슨 다들 좋아하시나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좋아하죠.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You Are Not Alone 이런 You Are Not Alone. 제가 발음 좀 연습해. 아니 마이클 잭슨 이렇게 불러요. You Are Not Alone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You Are Not Alone이랑 Heal the World. 네. 그거 두 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You Are Not Alone 우리 리딩스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절대 내버려두지 설마 이 않게. 얘기를 안 하겠지 했는데 결론만 내주세요. 네. 지금 전 정말 팬이었거든요. 근데 하얘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얼굴이 이제 성형 중독에 따른 부작용으로 얼굴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아지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생제 치료제, 만약에 그 치료제가 있었으면 얼굴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계속 나중에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얼굴이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이 임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업이 2주 전에 7,500억짜리 대형 계약 체결이 또 있었어요. 표적 항암제인 거죠? 항암제가 아니라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입니다. 슈퍼박테리아가 그럼 뭐에 좋은 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이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혹시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항생제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그 이제 치료제의 그 기술의 이름이 이제 SL200이라는 그런 치료제를 가지고 이번에 기술 수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7,500억짜리 대형 계약이 나온 상태인데, 일단 아직 그 기술 계약금이 납입이 된 상태는 아니고, 이 회사가 그 다른 일반적인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던 기업하고 주가가 굉장히 다르게 계약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고,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만 해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전 질문 안 했어요.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원래 뉴스에 파는 거 아니에요? 계약 났으면 뉴스 파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좀 그거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정보가 확실히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만약에 뉴스에 파는 매물이 나왔다면은 오히려 그걸 다시 샀을 때 추후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기술 수출 규모가 7,500억대 규모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술 계약 규모 대비해서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르지 못한 기업은 거의 바이오 벤처 기업 중에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한올바이오 파마나 뭐 오스코텍이나 최근에 계약이 나왔던 기업하고 동일하게 비교를 했을 때 계약 규모와 나중에 유입되는 현금과 시가총액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포켓몬고 게임사 나이엔텍에 452억 투자가 나왔는데 이게 VR 관련 뉴스인가요? 네. 이게 이제 11월 28일쯤 나왔는데, 사실 또 제 자랑하면 한 2, 3주 전에 S10 얘기하면서 가상현실, 그거 저 기억나요. 가상 VR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죄송하게 섹터만 얘기하고 CG를 안 올려드렸어요. 종목을 안 주신 겁니까? 네, CG를 안 드렸어요. 약 올리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약오르네요. 약오르네요, 진짜. 그래서 잘못했어요. 제가 자진납세. 네. 자, 삼성전자 S10이 이번에 이제 CPU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앞과 다르게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왜 자꾸 하냐면 차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내가 차별화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포켓몬고 게임사 나이엔텍에 뭐 452억인데 이거는 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쭉 보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재작년인가? 포켓몬고 처음 나왔을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주 사실 섹터로 엄청나게 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잘 모를 수 있는데, 증강현실은 말 그대로 이제 위치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찾으러 다니는 거고, 가상현실은 내가 이제 여기 글래스 같은 거 끼고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건데, 일단은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은 보면 드래곤플라이나 에스코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에스코넥 많이 간 게 관련된 거예요? 그거랑 이제 드래곤플라이가 간 거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에 게임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게 VR 쪽을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되면 컨텐츠 기업들을 봐야 되나요? 컨텐츠 기업하고 기기인데,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를 봐야 되는데, 일단 드래곤플라이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AR 관련해서 공급했던 이제 이덴텍이나 그리고 이제 에스코넥이 삼성전자 기어에 기어. 납품했던 회사고, 그리고 이제 뭐 텔레칩스, 그리고 이제 사실 SPG가 공기청정기도 하는데 또 여기 가상현실과 또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훈아난텍, 나무가 많은데, 이거는 CG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시죠? 방송 나가고 나서 주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네. 자, 더불어 배터리님이 미국 주식, 특히 이제 아마존 이야기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얘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보통 미국 종목이나 섹터가 움직이면 한국은 뭐 3, 4일 내지는 또 늦으면 한 달, 두 달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마이크론 반도체 고르면 SK하이닉스 고르는데 하는데, 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 목소리가 여리시네요. 갑자기. 아마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존이 사실 이제 소비 쪽도 하고, 그다음에 웹클라우드 서비스 해가지고 사실 많이 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등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존이 하는 게 뭐냐면 위대한 도전, 헬스케어를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 연초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하고 이제 비영리 의료 단체를 했고, 그다음 2월에 최근에 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 원격 진료입니다. 지금 미국의 원격 진료를 넘버원을 하고 있는데 텔라독이 있는데, 여기 이제 CG4를 나중에 보시면요, 가입자 수가 2,500만 명, 매년 20% 30%씩 증가합니다. 자, 미국 소득 지수가 올라가면 뭐죠? 결국 미용, 의료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진료받아 보면요, 의사 한 번 만나는데 100만 원씩 해요. 그래서 원격 진료가 진짜 비싸요. 네, 진짜 비싸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헬스케어를 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뭐다? 여기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빠떼리님이 아까 VR이랑 헬스케어를 얘기하셨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에 4차 산업 중에 현실적으로 지금 수익화할 수 있는 게 헬스케어로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격 진료 네. 가장
빠르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VR, AR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VR, AR은 저도 VR, AR을 하는 이제 회사 오너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아직은 그 하드웨어들이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나오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가격들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지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주요 종목들을 좀 배터리님 잘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미국이 하면 한국도 따라가거든요. 무조건 따라가죠.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또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 그 소위에서 요 이제 의료 관련된 거를 지금 입법화하겠다.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이 섹터가 아마 방송 끝나고 나서 갈 수도 있어요. 방송 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좀 말씀드리면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솔본, 슈퍼리마, 그리고 뷰옥스라는 게 있어요. 뷰옥스가 아시죠? 아시죠. 예. 여기가 삼성전자 AI 기반 그 영상 진단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sek터는 있으니까 CG 이게 몇 번이지? 1EGC도 있네. 자, 그래서 요 섹터는 나중에 올려드린 거 한번 보세요. 원격 진료는 제가 알기로 미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여건이 다르다고 알고 있고, 그렇죠. 법이 특히 의료인들의 반대인가요? 그것 때문에 원격 진료를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전에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다가 민주당이 반대를 했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 근데 이번에도 하려고 했어요. 민주당이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에 좀 부딪혀서 조금 딜레이 시킨 부분이고, 관련 법규는 그 국회의 의사 정보 시스템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와요.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격 진료법이 지금 의료인들 간의 그 원격 진료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그렇죠. 일반 그 환자들한테는 허용하면은 이 의사들이 내방 고객들이 많이 내방 그렇죠. 환자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중소 의원들.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제 섬이나 뭐 이렇게 외지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허용 안 되면은 이제 병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대나 이런 곳에서 허용하는 걸 정도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유비케어라는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의료인들의 입김이 너무 셀 수밖에 없고 이 생존권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 회사가 되게 커지는데 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약간 이런 쪽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뭐냐면 처음에 규제를 풀 때 100가지를 다 풀겠다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10가지를 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기 쉽거든요. 우리 항상 우리는 그 단순 심플한 결론만 내드리는 방송이니까, 자, 원격 진료 관련주 2019년에 꼭 봐야 된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자, 우리 개보리님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뭐 이렇게 급등하거나 뭐 테마성으로 이야기 나오거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스타일이 저희가 참 좋은 게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원격 진료는 이제 우리 빠떼님이랑 저랑 둘이만 좋아하는 걸로.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저는 조금 보고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주식과 경제의 최고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분들을, 한국의 굉장한 엘리트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되게 의외인 게 뭐냐면 경제와 산업과 주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엘리트의 경제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얘기하기 그 산업을 다루던 사람들은 나중 가면 어떤 거에 꽂히는지 아세요? 결국은 외교 안보로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주식 투자자, 특히 밸류에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PER, PBR 봐요. 재무제표를 보고. 그거 기본이죠. 그 다음에 산업을 봐요. 왜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는 결국 그 해당 산업이 그 수혜를 입어야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국가의 규제와 관련 법규를 봅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파지티브 규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네거티브 규제를 굉장히 봐요. 결국 규제와 법규가 완화돼야 그 산업이 열리고, 산업이 열려야 그 기업이 그 수익 활동을 해서 PER, PBR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냐면
결국 뭐 우리나라 GDP 뭐 11위 그런 거보다도 결국은 강대국 사이의 외교안보 전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굉장히 경제가 활발했다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한순간에 망한 나라들도 많고, 그 반대로 지금 싱가포르 같이 정말 그 틈새 전략적인 요충으로 굉장히 경제를 부흥시킨 나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면 이런 거를 다 다루는 방송입니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관련 법규는 조금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계속 좀 지속적으로 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열렸기 때문에 5G가 네. 태동한 것처럼 그렇죠. 일단은 이 네. 법이 해결이 돼야지 저는 네. 그 시장도 열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열릴 거면 열리기 전에, 열리기 전에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2019년에.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우리 지수가 외국인들이 좀 샀던 게 미국의 그 캐피탈 업체,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 규모 5등 안에 드는 2,000조를 굴리는 그 사장이 와서 그랬어요. 한국 저평가인데 너무 한 군데 치중돼 있다. 뭐다? 제조 산업, 반도체. 그래서 여기를 좀 다양히 하라. 플러스 한국은 현금 인출기. 돈 나가는데 뭐죠? 아무 제약이 없다는데, 이 사람 말을 빌미로 딱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규제 같은 것도 왜 자꾸 혁신하려고 하냐면 결국 먹거리를 새로 찾아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제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의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돈을 벌고 주식도 간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계팀 출신이지만, 회계팀 아마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회계팀 출신은 주식으로 성공 못한다. 오히려 자금팀, 재무팀이 성공하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대기업에서도.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재무제표는 어디까지는 후행입니다. 우리가 선행적인 부분을 또 잘 보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1월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무역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그 시가총액도 크고 주도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개보리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1월 달 내내 사실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 개별 종목이나 개별 그쵸. 지금 잘 되는 쪽 규제를 풀거나 혹은 신성장 섹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대형주 움직일 게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움직일 건 당연히 있는데 있는 것 좀 풀어주세요. 왜 관세청 그 수출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 대형주의 모멘텀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숫자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계속 증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제외하고 일평균 수출 그 증가율이 10월 달에 0.8%였고 11월 달에 1.9%, 그러니까 하락률이 커지고 있어요.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죠. 석유화학, 철강 뭐 이런 거 다 지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대외 환경이 조성됐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잘하고 있던 반도체, 자동차도 뭐 최근에 안 좋았지만 계속 잘했던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던 건데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에서 지금보다 더 이익이 나올 만한 기대감이 꺼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투자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방금 말씀하신 새롭게 열리는 쪽. 그렇죠. 그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말 끊어 죄송한데 우리 리딩스톡 TV의 정체성을 제가 좀 선언하고 싶어요. 우리 정체성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종목, 새로운 법규, 새로운 섹터. 오케이? 우리 많이 간 거 말고 앞으로 갈 거.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아니다 X. 하나, 둘, 셋. 동의를 안 할 수 없게 본인이 말씀을 해놓고 강제 동의도 있네요. 강제 동의. 강제 동의? 아닌가? 아니 괜찮아요. 여기다 X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 투자하겠다. 나는 PER, PBR 보고 하겠다. 괜찮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우리 개보리님이 언급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요? 섹터. 근데 거기서 사실 우리 방금 이제 헬스케어 이제 원격 관련 얘기했지만 또 우리 개보린이 얘기한 또 있죠. 석류 관련된 석류, 닥터칸, 에모 종목 있죠. 에모. 잘 갔나요 그거? 에모모 지금 사이언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개보린을 좀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열심히 무시했더니 살리고 종목들이 숨어서 잘 전화해서 갔었네요. 물어보셨잖아요. 종목명을. 근데 그게 듣고 잊어버렸어. 바빠가지고. 아닙니다. 뭐 네. 좋은 종목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개보림 지난주 말씀했지만 정말 참신한 거 왜냐면 셀트리온이래 헬스케어 아까 의료 관련 것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먹거리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산 한류 제가 볼 때는 제2의 한류는 먹거리. 자, PER, PBR 나와 있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PER, PBR 리서치 보고서 얘기하는 거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종목, 예. 신 모멘텀을 발굴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모멘텀 종목을 발로 뛰어서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예. 실제는요. 예. 이 종목들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네. 다 보고 오는 거죠. PBR이나 PER 재무 구조를 이제 보는 거고 그 중에서 만약 안 좋은 거는 빼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시기 적절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 중국이죠. 이 중국으로 역전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한 26% 정도 전체 수출에 중국을 하고 있죠. 그럼 근데 중국 경기가 좋나요? 중국이 지금 소위 PMI 지수라고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지 둔화되는지 볼 수 있는 지수가 있는데 제조업 지수. 예, 50이 넘어가면은 확장한다는 건데 50이 겨우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두 번째가 미국이고 유럽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거기서 미국으로 뭐 수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계속 떨어지죠. 유럽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외 쪽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년 투자에 향방을 결정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관세 수출 데이터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부분은 네. 신성장 산업 중 개별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네. 향후 1, 2년 사이에 지금보다 최소한 20%에서 30% 연평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종목을 골라야 확률이 올라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뭐 그 종목이 뭐냐고. 종목은 많은데, 많은데. 왜냐하면 뭐가 갈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네. 섹터를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놓은 게 있는데 그래요? 그래 그런 걸 바로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렇군요. 얘기하세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저희가 너무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큰 그림은 네.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면서 섹터별로 키 맞추 수익률 게임이 돌입할 걸로 보는데 키 맞추긴 제가 얘기한 건데. 아니 돌아가면서 좋은 거 사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한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간에 네. 여러 번 강조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네. 자, 4가지 섹터. 네네 일단 바이오 업종은 꼭 봐야 되는 섹터고요. 그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계속 내년에 일정대로 우리가 또 계속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신 분들은 그 기회를 또 빨리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관련주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관련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 관련주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 저희 컨텐츠 저희 중국 관련주 우리 얘기 들었는데 지금 최근 다 좋아요. 호텔신라 뭐 파라다이스 다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 바이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대장주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대장주를 못 먹는다 하더라도 대장주랑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이 따라가거든요. 2015년은 한미약품이었어요. 그죠? 2017년은 셀트리온입니다. 2018년은 뭘까요? 뭐가 같죠? 제약주 중에? 2018년에 신라젠이죠. 신라젠. 2018년은 신라젠. 그죠? 표적항암제. 그죠? 2019년 자 하나씩 대장주 2019년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자 저는 2019년 그 대장주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대장주? 예, 왜냐하면 네. 그 신라젠이나 그 셀트리온 이런 부분은 시가총액이 크게 형성될 만한 아주 강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두 알겠습니다. 종목이 대장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대장주 2019년 전 바이로메드로 봅니다. 예, 바이로메드만 싸게 사두면 2019년 대장주로 괜찮고 게다가 이제 바이로메드가 가게 되면 바이로메드와 관련된 비슷한 구조의
제약주들을 좀 보시면 근데 되지 않을까. 이미 네. 대장적으로 많이 아니요. 지금 갔는데. 주가 이 바이로메드는 2015년에 가고 지금은 거의 한 몇 주가는 년간 좀 긴 거죠. 바닥이죠. 그렇죠. 바이로메드의 대형 계약 가능성은- 로켓 몰라요? 예. 3단 분리잖아. 2단 분리가 이제 2019에 나올 거다. 바이오메드 근데- 충분히 좋은 종목은 근데 맞습니다. 사실 보면 네. 이게 그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게 계약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작년에 계약하고 나서 그 주기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거든요. 네, 네. 뭐냐면 사실 나오지 않을까 한번 그런 기대가 돼요. 좀 전화 좀 그래서 해봐야죠. 전화해서 그- 볼까? 네, 네. 바이오 일정을 네. 이미 다 제가 네. 이제 기록을 다 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 시간에는 물론이고 네. 중요한 시점마다 딱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가지 부연하면 사실 피부 미용 쪽도 저는 네. 괜찮게 보거든요. 네. 그 우리 치료기. 네. 그래서 이쪽이 올해 사실 미국의 FDA 쪽에 인증받은 회사도 몇 개 있어요. 저도 직접 전화해봤는데 제가 요 종목은 꼭꼭 숨겨놓고 네. 나중에 나중에 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한 2, 3주 전에 이제 정치 관련주 그냥 네. 뭐 이제 대선 전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오늘 간 거는 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 여기서 사실 또 가면은 우리 정치권 그런 네. 거 있잖아요. 화두, 네. 뭐 개헌 또 이런 또 화두가 있거든요. 종목에 대한 정책 관련주들이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개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개헌. 거기 또 이 시점에 또 개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 나오고 나서 좀 모르겠지만 개헌주도 그냥 소규모 투자하시는 분은 잘 이게 보세요. 정말 좀 잘 보셔야 되는 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조차도 코스닥은 분위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정말 단독 입법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2000 몇 년이죠? 그거는 이제 자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출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입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가방하고 네, 엄청 날라갔죠. 갔는데 네. 이게 저출산은 그 당시에 그 말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이 좋아지는 당에서 아주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의 아주 공동된 어떤 민의를 받아서 강력한 입법이 들어가면 또 그거와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제품만 보지 말고 새로운 법안도 열심히 그렇죠. 찾아서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는 저희의 모토는 뭐냐면 저희의 모토는 재료가 나온 재료가 터진 보통 개미 투자자들의 90%는 코스닥에서 재료 터진 거 뉴스 나온 거 보고 사서 다 물리는 거거든요. 재료를 품은 곧 아래서 깨어나서 훨훨 날아갈 재료를 품은 섹터를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